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이 6,600건 넘는 국민들 의견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 부동산 세금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발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간을 보는 행태라며 국민들이 실업용 마루타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신청합니다.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세법안을 냈는데 이게 정부가 확정안이 아닙니다. 왜 입법예고 기관입니까? 지난번 발표한 부동산 세금안은 확정안이 아니라며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언을 했습니다.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네. 바꿔서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발 여론을 의식해 자세를 낮추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도 수정이 필요 없는 100% 정책은 쉽지 않다며 구부총리 발언에 동의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좀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낸 걸 가지고 뭐 누더기 만들었다, 이게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이 있어요.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날라다니라는 건가? 국민의힘은 발표해놓고 간을 보는 행태라며 국민들을 정책 실험용 마루타로 생각하나 국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한 실험을 중단하라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을 일대 쓰는 것 같은데 김상우 춘추관장이 보유한 다세대 주택의 무단 증축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일단 어떤 인물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핵심 참모 중에 한 명입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조금 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일단 춘추관장을 물러난다, 사임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먼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사연이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약간 지금의 참모 그룹을 일신한다는 이야기들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인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뒤에 또 저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당시에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을 구매했었고 당시에 다세대 주택이었기 때문에 아마 6채 정도가 그 법률상으로는 가능한 그런 것이었는데 계단 밑에 어떤 그런 공간을 통해서 증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있으면 안 되는 공간이 또 있네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또 느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치동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6세대가 살 수 있는데 뭔가 증축을 하는 바람에 7세대 정도가 거주를 했던 모양입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본인은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모를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면 이제 우렁각시가 나타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내 집에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내 집인데 내 집인데 예컨대 앵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손 대겠습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증축이잖아요. 증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한테는 우렁각시가 있어서 집에 갔더니 빨래도 다 해주고 음식도 다 해주고 심지어 증축까지 다 해줘가지고 대치동이면요. 웬만하면 그 전세 월세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세대만 거주할 수 있는데 7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돈도 벌게 해주고 저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게 과연 말이 되겠는가? 예.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도 만약에 비거주자라고 하면 괜히 죄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저 춘추관장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지금 맨날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옆에 국무총리 나오시는데 그 국무총리가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인데 그 다주택도 그냥 얼마 10억짜리 20억짜리가 아니라 50억이 넘어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국무총리로 해놓고서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 비거주라고 마치 그냥 눈총 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분도 저 김상우 씨도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일단 본인의 해명은 매입할 당시부터 뭔가 생겼던 증축물이어서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선 부원장님, 일단 본인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고 이런 의혹이 추가로 좀 확인이 돼서 청와대에서는 일단 징계 후에 면직 처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에 부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면직 처리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김상호 춘추관장이 저는 근데 거짓을 말했을까 싶긴 해요. 사실 세대를 처음에 그 해당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만약에 증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증축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뒤늦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증축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절차를 취했어야겠죠. 불법 증축을 한다면 불법 증축에 대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찌됐건 김상호 춘추관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함께 해왔던 분이고요. 공보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뭐 세제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비판되는 지점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황희 의원에 이어서 이렇게 김상호 춘추관장 논란까지 불거지면서요.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황희 의원이 이 버스하우스 제안에서 좀 논란이 있었고 어제는 또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이제 본인 소유 다세대 주택 무단 증축 상태로 임대 수익 낸 거 이 부분으로 좀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무래도 여당과 정부의 리더 지도자들이 하는 실수나 이런 이제 사실 사건들이 민심 악화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부터도 좀 자중자애하고 민심을 정말 이렇게 잘 떠받드는 그런 자세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한 자세고요.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왜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논란이 좀 반복이 되는 걸까요? 그거는 사실은 이 김상호 전 춘추관장 같은 경우는 진작 재산 공개될 때 꽤 논란이 됐습니다. 다주택자여서요. 다주택자로 해서 당시에 청와대 내에서 다주택자에서 꽤 이제 이슈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제 쭉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진작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바로 김상호 춘추관장 2명. 원래 김남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가장 가까이 든 사람은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밖에 없는 거예요. 성남파라고 알려진 분들은 성남 라인 중에요. 그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자기 오랫동안 함께했던 측근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 감수하면서 이제 계속 일을 해왔지만 불법이 이게 취재가 들어갔거든요. 취재가 들어가면서 본인이 사표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 방어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전부터 이 문제가 재산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뭐 다른 어떤 직종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청와대의 핵심에 있다 보니 계속 논란이 됐고. 특히 이런 지금 부동산 세제 막 지금 국민들 부동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장관들 문제라든지 또 총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불거지면서 더 이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뭐 본인도 사실은 주택 근저당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됐지만 사실은 우리 집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아주 예민하게 보는 문제거든요. 그걸 좀 더 엄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논란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의 우려가 큰 사안으로 수사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최근에 하여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수사 문제인데 경찰에 대해 책임이 많이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그 진상 규명, 예를 들면 뭐 범인 체포나 처벌이나 이런 거,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한번 대책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도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게 된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챙겨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을 그냥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놓고 유체 이탈식 화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이게 법 시행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뭔가 제대로 된 보완책이 나올 수 있나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힘들다고 보는데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못 견딜 거라고 본다라고 그냥 이게 방송에 나갈 줄 모르고 이게 녹음된 줄 모르고 진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거기 몇 가지만 읽어보면은 저는 못 견딜 거라고 봐요. 진짜 너무 걱정돼요. 뒷감당 어떻게 하나요?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가 문제인데 요즘 너무 걱정되고 진짜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어떻게 돼가는지 걱정된다. 지금 이게 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예요. 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걱정되고 문제가 많다라고 한 이야기를 대여섯 번 했습니다. 저보다도 법무부 장관이 훨씬 더 그 뛰어나신 분이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장관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2달 안에 괜찮은 정책이나 그 대책이 뚝딱 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이 시스템 하에서 견디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냥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요즘에 한 말씀만 드리면 왜 대통령께서는 경찰청장을 임명을 안 하세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선 1년 동안 경찰청장이 맨날 직무대행입니다. 아, 지금도 직무대행이죠? 지금도 직무대행입니다. 예. 왜 청장을 임명 안 하세요? 저런 거 질타하려면 경찰청장한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직무대행 뭐 아마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있는데 뭐 갈 사람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면 책임감 있게 하겠어요? 소방청장도 없습니다. 해양경찰청장도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임명 안 하시는 거예요? 임명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검찰총장도 없어요. 지금 사표를 냈지만 그것도 직무대리가.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직에 큰 조직에 13만 경찰에 지금 청장도 없는데 그거다 대고 지금 뭘 제대로 하라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 있게 하겠습니까? 제발 좀 청장부터 임명하세요. 예. 국가수사본부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있기는 한데 일단 경찰청장의 공석인 거 짚어주셨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었더니 국민의 52.3%가 반대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게 오늘 발표가 된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여론조사 기관은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서 반대 여론이 높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저런 부분이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결국 추진해서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저런 여론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잘해주길 바랬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경찰을 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좀 최대한 마련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여기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면 전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이 대표가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가 나올 텐데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법무부에서는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내일 모레 쌍방울 수사 당시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 검사에 대한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지난달 조사에 출석했던 박 검사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감찰 조사도 역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감찰을 받는 것인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조사를 받으러 왔지만 동시에 어떤 사유로 제가 감찰을 받는 것인지 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점이 있거나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절차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사받고 또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또 처분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그 사건을 사법부로부터서 뺏어서 뒤집고 그것을 특정인에게 어떤 이익으로 주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법치를 다 무너뜨린다? 이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징계 사유가 추가로 알려지면서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업무 중에 SNS를 21건 게시했다. 이게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업무 중 SNS 게시 이거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좀 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의 공무원들이 혹은 그 이전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의 공무원들이 저렇게 SNS에 글 쓰는 경우들은 왕왕 봐왔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징계를 받았던가 생각해보면 그런 기업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에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쟁점이 좀 있을 것 같고, 다만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예컨대 지금 징계 청구서에 들어간 내용이 수용자 외부 음식물 제공이나 외부인 정권 편의 제공, 그다음에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그건 근거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걸 특정인에게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한 정당성, 이 문제가 두고두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에서 SNS를 통한 홍보를 엄청나게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세어본 모양인데, 이재명 정부의 이제 국장급 장관들이 정책 홍보한 게 300건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홍보하라고 등을 떠밀고 한쪽에서는 업무 중에 했다고 징계를 하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뭐 이 의견 좀 납득이 가는 비유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심지어 윤석열 정권에서도요, 그때 SNS에 아주 그냥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 많이 올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검사장 된 당시 이문정 부장검사잖아요. 그때 이문정 부장검사였습니다. 박상용 지금 부장검사입니까? 그냥 부부장검사는 아닌 평검사일 거라고요. 부부장검사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문정에 대해서 저런 SNS 글 가지고 뭐 SNS만 했습니까? 이문정 검사장이? 그때 뭐 여기저기 뭐 방송 나가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냥 정권 비판한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자기가 억울하게,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억울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저런 것까지 징계한다. 거기에다가 문영배 헌법재판관도 그 업무 시간에 뭐 부적절한 거 올렸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런 것 좀 종합을 하면 그러면 저게 징계 그 사유가 되는 것인가? 만약에 저런 거 가지고 징계하면요, 어차피 그 박상용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뭐 가처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소송할 거고요. 그럼 뭐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 정영진 변호사가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가 국민의힘이 주최한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서면 보고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문정 검사장은 왜 그냥 넘어갔냐, 이런 지적이 당장 나오고 있는데요. 임 검사장도요, 정당 공청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증으로 고소 고발하고 그다음 그 내용을 가지고 특검에 출범시킨 다음 공소 취소를 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네, 저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문정 검사장도 제대로 서면 보고하고 참석한 건지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문정 검사장이 뭐 관련해서 SNS 올렸다, 어디 뭐 참석했다 이런 걸로 징계받은 적은 없잖아요. 이문정 검사장이 그 청문회 참석하면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본인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절차상으로 국회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행사에 참여하려면 서면 보고를 하게 돼 있으면 그건 안 하고 갔으면 그건 징계 대상이죠. 만약에 이문정 검사도 그런 형태로 했다고 하면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본인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소명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징계 사유에 포함시킨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게 절차상 공무원으로서 사전 신고를 하고 가게 돼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갔다면 징계 사유 집어넣는 거 그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이문정 검사장도 그렇게 참석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갔다면 그것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예.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이 문제보다 주요 문제는 사실은 그 쌍방울 수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주 쟁점이 될 것 같고 징계 사유에 포함시킨 이유는 아무래도 징계를 심의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징계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함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심지어 이문정 검사장은 당시 토론회에 나가서 당시 정성호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등등을 오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오적을 막 실명 읊었어요.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비난했어요. 즉 자기의 상관을 오적이라고 비난해서 당시에 정성호 장관이 부글부글 끓다가 결국 경고를 했거든요. 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심한 이야기를 한 사람도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 원래 연어술 파티 때문에 지금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은 그거였죠. 근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냈다? 그러면요, 저기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TF 하나 만들어서 전 공무원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네. 근무 시간에 저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SNS 글 올리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다 징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근데 지금 뭐 감찰 날짜를 조금 미뤄달라, 이제 조사 출석 날짜를 좀 미뤄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 감찰위원이 조금 추가됐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영진 변호사님. 좀 중징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야말로 징계를 위한 징계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국민의힘이 징계 때문에 지금 저 모양이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좀 보고 배우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그 법무부 같은 그러한 중요한 조직에서 물론 이제 법무부의 핵심인 그 검찰이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했으니까 예. 중요한 기능 다 상실했으니까 법무부 자체도 이전 같은 위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제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보안 수사권 얘기 또 박상용 검사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